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보내주신 2021 공무원 및 교원 노조법 질의회 시집인데요. 이게 뭐냐면 공무원과 교원 노조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답변한 내용들을 쫙 모아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장의 궁금증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라 꽤 의미가 있는 자료입니다. 네, 이게 언뜻 보면 꽤 빽빽한 규정집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여기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 겁니다. 그냥 누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또 정부나 학교랑은 뭘 협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 노조랑은 또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네, 단순 설명서 읽는 느낌이 아니라 이 규정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들, 그리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공무원 노조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어떤 특정 역할에는 좀 제한이 따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공무원 사회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어, 공무원 노조법을 한번 보면 몇 가지 기준이 딱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공무원을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위치, 혹은 부서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이런 분들은 가입이 좀 제한됩니다. 관리자급은 좀 어렵군요. 네, 그리고 또 인사, 예산, 보수, 기밀 다루는 업무처럼 기관 입장에서 좀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정이나 수사처럼 아주 특별한 성격의 업무를 하는 분들도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럼 이게 단순히 직급이 높다고 무조건 안 되고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질의외식집 보니까 특히 6급 팀장이나 중간 관리자급 이런 분들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던데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직급 자체보다는요, 실제로 무슨 일을 주로 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팀장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팀원들하고 거의 비슷한 실무를 주로 하고 지휘 감독 역할은 별로 없다. 그러면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진짜요? 네. 반대로 직책은 그냥 팀원인데 실질적으로 부서 업무를 거의 다 총괄하고 있다. 이러면 또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는 거죠. 와. 네. 그러니까 문서상의 직함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 업무의 성격 그리고 그 비중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질의회식집에서도 이 주된 업무 기준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서류상 직책보다는 진짜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우체국이나 119 안전센터회장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규모가 작아도 일단 기관장이니까 당연히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관의 업무 전체를 책임지고 또 소속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규모랑은 별개로 관리자, 즉 사용자 측에 더 가깝다고 보는 거죠. 관련 규정에서도 이런 분들의 관리자 역할이 명시되어 있고요. 학교 행정실장도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거의 없는 아주 작은 학교에서 혼자 모든 행정 업무를 다 처리한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 직원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주가 된다면 가입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관 운영에 직접 관련된 다른 업무들은 어때요? 예를 들어 인사나 예산 담당자, 아니면 청사 보안이나 시설 관리 맡은 분들? 이런 분들도 제한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이해관계의 충돌 가능성이에요. 인사나 보수, 예산 담당자는 아무래도 노사협상 같은 걸 할 때 사용자 측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인사기록을 입력하는 정도의 업무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급여 정책을 만들거나 예산 편성에 직접 관여한다. 그러면 이제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거죠. 네. 청사 관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순 시설 유지 보수, 예를 들어 배수장 관리 이런 건 가능할 수 있는데 청사 방호나 보안처럼 기관의 안전이나 기밀과 직결되는 업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서나 운전원 같은 경우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기관장 같은 고위 관리자를 바로 역해서 직접 보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과정에서 기관 운영에 어떤 기밀사항이나 좀 민감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사용자 측하고 너무 가깝다 이렇게 판단돼서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와, 기준이 되게 세세하네요. 그럼 특별사법경찰관,
그 특사경이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은 어떤가요? 경찰 업무를 일부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사경 지명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가입이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또 주된 업무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 또 그 기준이군요. 네. 만약에 특사경 업무, 그러니까 수사 업무가 주된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림보호나 뭐 환경 단속 같은 본래의 행정 업무가 주다. 그러면 특사경이라도 노조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철도경찰처럼 아예 직렬 자체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가입 제한 대상으로 딱 규정된 경우, 이런 건 예외죠. 와, 진짜 사례별로 판단 기준이 정말 세밀하네요. 결국 보니까 단순히 직함이나 직급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의 본질적인 성격, 그리고 노조 활동과의 어떤 잠재적인 이해 충돌 여부, 이게 핵심 기준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공무원 노조법이 가진 어떤 특징적인 고민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무원에게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장해야 하는데 동시에 공무 수행의 중립성이나 공공 서비스의 안정성,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 판단 기준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이 기준들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이 바뀌면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교원 노조로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건 공무원 노조랑은 또 다른 교원 노조법을 따른다고 하죠. 어떤 점이 좀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교원 노조도 공무원 노조와 마찬가지로 가입 대상이나 활동 범위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점이죠. 교원노조법에서는 교원의 범위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딱 명확히 하고 있어요. 다만 대학 강사님들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아, 강사님들은 안 되는군요. 네, 설립 단위도 조금 다른데요. 초등학교 중등교육 노조는 시도나 전국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고요. 대학 교원 노조는 개별 학교 단위로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원 중에서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학교 현장을 떠나서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장학사님이나 교육연구사님 같은 분들은요? 그분들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의하는 교사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교원노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정책을 만들거나 장학지도 같은 좀 다른 성격의 업무를 하시기 때문이죠. 네. 마찬가지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처럼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관리자 위치에 계신 분들이나 또 이분들을 직접 보조하는 보직교사 같은 경우도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봐서 가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노조처럼 관리자와 일반 교원 사이의 경계를 좀 명확히 하려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원 노조 운영 방식에서 좀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조 활동에 전념하려고 휴직하는 노조 전임, 이런 경우는 일반 노조랑 같은가요?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교원도 노조 전임자가 될 수 있고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상급단체에서 활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반드시 임용권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나 학교법인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 허가가 필요하군요. 네, 이게 일반적인 노동조합법상의 휴직과는 좀 다르게 교육공무원법 같은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한 휴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죠. 또 학교나 교육청이 노조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거, 이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한데요. 다만 최소한의 규모로 제한되고 또 공짜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 안 됩니다. 공유재산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하죠. 그렇군요. 운영비 지원은 어떤가요? 학교가 노조 운영비를 좀 지원해 줄 수도 있나요? 그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노조의 어떤 재정적 자립성을 해칠 수 있고 또 사용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걸 법에서는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하죠. 아, 다만 모든 재정적 지원이 다 막힌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교직원 전체의 후생복지를 위한 기금이라던가 아니면 재구호기금 같은데 학교가 기부하는 거, 이런 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핵심은 노조 운영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안 되지만 전체 교직원을 위한 어떤 공익적인 목적의 지원은 가능하다. 이런 거죠.
여기서도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려는 원칙이 아주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노동조합 활동의 꽃이라고도 하죠. 단체 교섭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 노조는 정부나 학교 측하고 무엇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고 또 어떤 건 안 되는 걸까요? 네, 단체 교섭. 노조의 정말 중요한 권리 중 하나죠. 기본적으로는 조합원인 공무원이나 교원의 보수, 복지, 그리고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이걸 교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일반 노조랑 비슷해 보이죠? 네. 그런데 제한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가장 큰 특징이 드러나는 건데요. 법령이나 조례, 예산으로 정해지는 사항들, 예를 들어 공무원 보수규정 그 자체라던가 법으로 정해진 정원 같은 것들, 이런 건 교섭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 법으로 정해진 건 안 되는군요. 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 특정 정책 사업을 추진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조직 개편 방향 같은 거요. 이것도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용권 행사처럼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좀 본질적인 사항들, 이것도 교섭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와, 그럼 교섭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겠는데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교섭하기 좀 어려울까요? 그 지리회 시집에 나온 사례들을 좀 보면요. 성과 상여금 지급 기준이나 그 제도 자체를 바꾸다라는 요구, 또 기관 간의 인사교류 원칙을 만들자거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 문제, 새로운 인사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달라는 요구, 심지어 공무원 개개인의 성과 평가 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것까지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정책 결정이나 관리 운영 사항으로 봐서 교섭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항들은 결국 국회나 정부, 지자체가 법령이나 예산, 정책으로 결정할 고유한 권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교섭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맞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비교섭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조합원의 근무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교섭 테이블에 올릴 수는 있습니다. 아, 직접 관련? 네. 예를 들어서 조직 개편 그 자체는 비교섭 대상이지만 그 결과로 특정 부서의 근무 방식이 확 바뀌거나 근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졌다. 그러면 그 근무 조건에 관한 부분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교대 근무 방식을 변경하는 것처럼 근무 시간이나 휴게 시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근무 조건이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교섭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경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렵게 교섭해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도 그 합의 내용이 전부 다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건 아니라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점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민간 부문 노조와의 정말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예요. 공무원이나 교원 노조가 정부나 학교 측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해도 그 내용 중에 법령이나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서 규정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법에서 정한 어떤 수당을 인상하기로 합의를 해도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나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냥 법적 효력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합의는 그냥 뭐 주몽이 조각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법에서는 정부나 사용자 측에게 그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노력할 의무? 네. 그러니까 뭐 법 개정이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거죠. 하지만 그 노력이 결국 실패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단체 협약 위반하면 바로 법적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죠. 이것도 역시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섭 절차 자체도 상당히 복잡하던데요. 특히 여러 노조가 있을 때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요. 이건 또 왜 필요한 건가요? 네, 그렇죠. 한 기관이나 단위에 여러 개의 노조가 있을 경우에요. 각각의 노조가 막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하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정신 없겠네요. 네. 그래서 법에서는 하나의 통일된 교섭 창구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섭 창구 단일화라고 하는데요.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대표 교섭위원을 정하면 가장 좋겠지만 뭐 합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교섭위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노조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교섭 요구 방식부터 시작해서 공고기간, 참여기간 등등
모든 절차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민간 부문에 비해서 훨씬 더 형식적이고 좀 엄격한 틀 안에서 교섭이 진행된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2021 공무원 및 교원 노조법 질의회 시집을 통해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세계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법조항만 쭉 나열하는 걸 넘어서 실제 사례들을 통해 보니까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교섭할 수 있고 그 한계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실제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 이거하고 법령이나 예산상의 제약,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였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과 교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지속성이나 중립성이라는 가치, 그리고 또 법과 예상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잡으려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민간 부문과는 확실히 다른 공공부문 노사관계만의 어떤 독특한 고민과 규율체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제약, 특히 교섭 대상이나 협약 효력에 좀 한계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요. 공무원과 교원 노조가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법에 명시된 교섭 창구에만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 예를 들면 정책 결정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 같은 다른 방식의 활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하지만 또 아주 중요한 주제를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